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한국영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비정치권 뉴스 중에 아주 핫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말이죠, 제일 돈이 많은 최연소 억만장자를 포브스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국인 자매가 2명이 포함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누구냐 봤더니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장녀하고 자녀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상속받은 건데요. 장녀가 22살 김정민, 차녀가 20살 김정연인데, 이게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이것도 몇 등인지 아십니까? 예, 이 억만장자요,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에 올랐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자랑스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요 세계 억만장자 최연소 요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선관위가 말이죠. 선관위가 긴급하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SNS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5일 날이죠. 은평구에 있는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말이죠. 이 봉인질 뜯고 마음대로 뭔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러한 동영상이 지금 SNS에 그냥 쫙 돌고 있어요. 저도 여러 사람한테 이걸 받았는데, 자, 그래서 저도 보도해드렸는데, 선관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이 회송용 봉투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놀랐을 텐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자,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동아일보가 말이죠. 기본적으로 여야당을 취재해서 밝힌 수도권 판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서울의대 교수들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 야, 이게 비교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여하간. 지금 그래서 이게 언론의 랭킹 뉴스로 지금 되어 있어요. 서울의대 교수 정진행 교수가 한 얘기가요. 아들이 일진에 맞아서 피투성이 났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 애비가 낮아야 된다. 이 얘기는요, 이번 전공의 대표, 이 박단이죠. 박단 위원장이 나서서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한마디로 이제 자기네가 거절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협상에서 제로섬 게임의 협상이 타결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완패를 당한 것 같이 프레임을 짜서 지금 여론몰이에 서울의대 교수들이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의대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아들 일진에 맞아서 피투성이 됐어. 그러면 애비가 나서야지. 이런 선동성 글이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네 꼭지 한 20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이죠. 금년 말까지 꼭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아주 유명한 포브스지가요. 이게 매년 억만장자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억만장자는 그냥 억만장자가 아니고 최연소 억만장자에 한국인 자매 2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딱 보니까 김정주, 그러니까 넥슨 창업주죠. 김정주 이 창업주의 자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현 씨 20살, 그리고 김정민 씨 22살이 지금 이제 순서를 올렸는데,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어린 억만장자를 올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순 자산 가치는요, 각각 14억 달러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조 8,940억 원이나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민 씨하고요, 22살 정민 씨하고 그 동생 정현 씨는요, 이게 김정주 창업주는 이제 우울증으로 미국에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고인이 된 김정주 창업주가 94년대 세운 온라인 게임사 넥슨, 이 지분을 약 18%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부친인 김정주 이 창업주가요, 5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은요, 이 회사에서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렇게 포브스지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주 창업주의 부인인 유정현 NXC 이사고요. 김정민, 김정현. 어떻게 이제 아버지하고 이름이 전부 다 김정으로 들어가서 헷갈리는데요. 정민, 정여 씨 등 세 모녀가 약 10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무려 얼마를 내신 줄 아십니까?
6조 원이나 냈어요. 상속세율이 60%. 그래서 6조 원을 신고를 했고 2022년도 NXC 지분 29.3%를 상속세로 물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XC는요, 넥슨의 지주회사인 비상장 회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어린 억만장자는 누구냐? 전에 세계 최대 안경 브랜드인 이탈리의 에실로 룩소티카를 창업한 레오나르도 델 베키오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 이 자녀가 클레멘테 델 베키오인데요. 19살이에요. 이 순 자산 가치가 무려 우리 이제 김정민, 김정현 씨의 거의 5배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5배, 4배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4배. 47억 달러, 6조 3,591억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브스의 새 억만장자 명단에는요,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순 자산 가치가 얼마냐? 어마어마합니다. 11억 달러. 1조 4,883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딱 노래하고 공연만 가지고 10억 달러를 넘는 부를 축적한 최초의 음악인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네요. 테일러 스위프트. 예. 자, 이 음악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넥슨을 창업했는데요. 여기서 이 게임, 히트시킨 게임 내용이 뭐냐면요. 그래픽 온라인 게임인데, 바람의 나라. 여기서 이제 히트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 그 다음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 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요런 거가 히트되면서, 넥슨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 2명 말고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중앙선관위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하겠는데, 선관위 입장의 핵심은 뭐냐? 이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부정선거라고 의심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새벽 시간에 투표지를 투입했다. 이것이 이제 부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요게 아니고, 요거는 이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우체국을 통해서, 이게 배달되고 있다. 요런 요지의 해명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그대로 인용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제가 이 투표함을, 자, 요거는 이제 노태학, 지금 현재 선관위원장이 지금 이제 사전 투표함에 보관되어 있는 요 상황을 모니터하는 거가 되겠고요. 자, 요 영상이 지금 난리를 친 바 있어요. 자, 요 영상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시간이 4월 7일 날, 그러니까 5일, 6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끝내고 7일 날 새벽 2시 58분,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이런 짓을 하다니, 요 제목의 SNS가 지금 완전히 지금 온라인을 싹 아주 핫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본인지를 다 듣고 뭔가 부정투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 이거죠. 이런 이미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외 사전투표 이 회송용 봉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성명문을 내놨는데요. 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이죠. 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시각부터 오늘 일요일 새벽 4시까지. 자, 요걸 한번 보시고, 네. 요걸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5시간 동안 밤새도록 박주연 변호사님께서 촬영한 영상의 일부입니다. 밤새도록 고생한 박주연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서울시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의 CCTV 영상입니다. 아래 날짜와 시간을 보십시오. 새벽 3시가 다 된 시각에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약 1시간이 넘도록 저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 시각은 모든 관공서가 다 쉬는 일요일 새벽 시각입니다. 봉인지를 수시로 뗐다 붙였다 하면서 관외 사전 투표지를 끝도 없이 투표함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은평구 한 지역구의 사전 투표함이 저렇게도 많습니다. 송파구의 한 경찰 요원의 말에 따르면 지방의 관외 사전 투표지들은 오후 약 3시, 4시경에
지방에서 이미 다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한 선거구에서만 저짓을 약 1시간이 넘도록 하고 있는 영상을 저희들이 약 10분 분량으로 영상을 잘랐습니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말미에 저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 이제 마지막 거에 보면은요, 정말 부정선거 의혹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요거 켜볼까요? 좀 잘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의혹으로 번졌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논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딱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방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해명 보도자료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면, 지난 5일 1일차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에 전국의 모든 관에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접수지 우편 집중국, 광역센터, 배송지 우편 집중을 거쳐서 각 배달 우체국으로 배송되었다. 우체국은 이를 지난 6일에 각 구, 시, 군 선관위로 일제히 배달했다. 구, 시, 군 선관위는 모든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접수가 끝나면 우편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한 후에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다. 이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회송용 봉투는 통상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배달되고 구시 군 선관위는 그때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 절차이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 입회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고,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예, 이렇게 일반적인 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온라인 선상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의문의 영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 선관위에 선관위 산하에서 이루어진 영상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6일 오후 5시쯤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고, 많은 수량을 한 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7일 새벽 1시 50분쯤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같은 날, 그러니까 이제 4월 7일 날 새벽 2시 34분부터 3시 45분까지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요. 은평구 선관위 정당 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 봉투의 확인, 접수, 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 입회했다.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가서 우편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 이러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야 모두 여야의 정당 추천위원 2명이 전부 입회하에 선관위 직원들이 회송용 봉투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법으로 선관위 직원이 이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가서 봉인지를 찍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편 투표함 보관 상황이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보란 듯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예. 자, 그러면서요, 선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선동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요, 새벽 시간에 봉인된 우편함을 불법적으로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제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는
비춰질 소지가 충분한 것은 우선요. 요 관계를 갖다가 SNS에 올리기 시작한 사람이 박주현 변호사예요. 박주현 변호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 사전투표의 이 부정선거, 이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관련해서 또,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또 이 변호사 여러 명이 해석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CCTV가, 이 천장에 있는 CCTV가 또 종이로 감겨져 있는 CCTV가 작동하지 않도록 말이죠. CCTV가 찍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카이 1대1에서 제대적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관련 자료 화면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 앞방송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여전히 사전투표에서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번지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선관위가 이렇게 이제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이 이게 거짓일 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해외 재동포 투표율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이 기준은 달랐지만 이해할 수 없는 통계자료를 갖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이 혼란케 만든 사례는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덮었다, 그럼 이건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선관위라고 하는 이 중요 기관이. 그래서 요 내용은요, 선관위 입장을 좀 믿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맞춰드리고, 자, 수도권 선거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그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동아일보가 집중 취재한 내용,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수도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 254개잖아요. 수도권에만 122개가 있어요. 122개가 있는데 국민의힘에는 15석에서 30석, 국민의힘은. 그리고 민주당은 78석에서 90석을 기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전망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은 우선 이 국민의힘의 핵심은 바로 뭐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박빙 열세였던 지역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동대문, 서대문 등 기존 경합 열세 지역도 박빙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전망입니다. 판세 분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판세 분석을 보면은요, 열세였던 서울 서초을도 경합까지 따라붙는 등 수도권 상승세가 뚜렷하다. 현재 기사라면 수도권 전체 122석 중 90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 말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수도권 분위기가 지금 여당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야당도 나름대로 또 치고 올라가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리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취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취재를 쭉 해봤더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각 시도당 관계자, 그리고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를 집중 취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254개 중에서 절반인 122석, 여기가 국민의힘이 15석에서 30석까지, 그리고 민주당은 78곳에서 90석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 자, 특히 말이죠, 이번 사전 투표를 계기로 해서 여야는요, 경기에서는 민주당의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국민의 반격이 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이 공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서울의 경우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김진혁과 양문석 논란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표심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이 김진혁과 양문석 이 파동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이번에 사전투표를 계기로 해서 정권 심판론이 더 세졌다. 요렇게 서로 입장이 좀 달라요. 자, 그럼 우선요, 서울의 경우를 먼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쭉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국민의힘은요, 서울의 경우에는요, 송파, 병을 제외한 강남 3구의 7개 지역하고 동작을과 같은 8개 지역구에서 우세하다. 그러니까 총 15개 지역이 우세하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15석에서 30석까지 보잖아요. 서울이,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총 8개, 총 8개 지역구에서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용산하고 마포갑, 서대문갑, 광진갑을, 이런 한강벨트하고요, 동대문갑을, 도봉갑을, 이런
한강벨트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서울 18개 선곡에서 경합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전에 약간 열세했었는데 이제 경합 쪽으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게 좀 좋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준혁의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그리고 양문석의 사기 대출 이런 걸로 판세가 확 변하고 있고 경합 우세 지역까지 포함하면 최소한도 15석까지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어떠냐? 이제 선거 내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인천 지역인데, 예. 자, 그동안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 윤상현하고 민주당의 남영희, 지난번 선거 때 한, 180여 표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접 표차로, 윤상현 의원이 이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배준영하고 민주당의 조택 사이가 붙은, 이 강화 옹진, 요 이외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열세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를 계기로 해서 주말을 계기로 해서 연수갑, 즉 국민의힘에서는 정승현, 민주당은 박찬대, 이 연수갑이 우세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양을하고 연수을을 포함해서 기존의 보수 강세 지역인 동비추홀 갑까지 경합적으로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경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으로 꼽는 것은요, 성남 분당을, 그 다음에 포천, 그 다음에는 동주천, 그 다음에 여주양평 요 네 곳이 우세. 그러니까 성남 분당을은 지금 이제 김은혜잖아요. 김은혜가 이제 우세하다 이거죠. 아주 신나라 그런 게 뭐 굉장히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것이죠. 여기에다가 분당갑 안철수, 용인갑 평, 평택평, 이천, 김포울 6곳이 경합으로 분류되지만은 해볼 만하다. 이걸 보면은요, 분당을은 우세 지역이고 분당갑은 해볼 만하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국면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경기 지역이 야당의 우회적인 유권자 분포상 정권 심판들이 아무래도 더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과 노는 이게 안마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경기도가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은 그러면 이제 서울을 어떻게 보느냐?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민주당의 경우에 서울은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사전투표를 계기로 더 세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48개 선거 가운데 강남, 갑평하고 서초, 갑, 그 다음에 송파, 을 이런 열세 지역구 4곳을 제한 35개가 우세, 9곳이 열세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 중에 하나인 서초, 을이 사전투표 이후에 열세 지역에서 경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작을 하고 송파과 같은 주변 박빙 한강벨트 지역까지 분위기가 이러한 열기가 심판론이 지금 지금 올라가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 유권자들 중심으로 해서 대파 논란에 예민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판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요, 아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요게 이제 국민의힘 인식이잖아요. 평가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경기 지역 아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대외적으로 경기 지역 중 60개 지역구 중에 33곳가량을 우세 지역구로 뽑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경합 우세까지 포함하면 44곳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분당 갑을, 용인 갑평, 의왕 과청 이런 경합 지역구 10곳에서 승부만 잘 본다면 50개 가까운 의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지금 경기 지역.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김진혁 후보나 양문석 같은 논란이 수도권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경기도가 도지사진의 민주당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이다 보니 확실히 민주당의 우호적 분위기가 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인천은 오히려 사전투표 이후에 상승세가 좀 꺾였다. 예, 그래서 사전투표 전까지 민주당이 우세했던 연수를, 그 다음에 미추홀, 갑 여기에서 국민의 추격을 지금 활용하면서 경합으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 우세 지역 가운데도 격차가 좁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사전투표로 인해서 보수층 결집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서울의대 교수 요 내용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요거 내용이 말이죠.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게 이제 서울의대 교수 사이에서 이번에 이제 박단하고 윤 대통령 뭐 성과를 못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대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뭉쳐서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홍 서울의대 교수, 이분은요, 서울의대 비대위 자문위원으로 돼 있어요. 자, 이분이 페북의 글을 통해서 우리 집 아들이 일진에게 엄청 막봤는데 피투성이 만투성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수는 없다. ABM이가 나서서 일진 부모를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극성 있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정진행 교수가 바로 이분이에요. 예, 여성분인데 뭐 여성 의사 교수가 되겠습니다. 서울의대. 자, 그러면서 말이죠. F를 주든 말든 간에 내 새끼 자르든 말든 교수가 할 일이지 박민수가 할 말은 아니다. 교수님들 우리 단합해서 같이 우리 학생 전공의 지켜내자. 전의 교육 비대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교수들 조직만으로라도 전공의 7대 요구 중심으로 해서 단일한 목소리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현재 이제 의대 교수단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대 교수단체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하고 전의교육협의회죠. 그 다음에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 이 두 곳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전공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7개의 요구사항 대신 전달해 주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7가지 요구사항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의대 증원 계약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배치화하라. 과학적 의사 수급 체계를 과학적 의사 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도 확대하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자. 그 다음에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자.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처리하라. 업무 개시 명령도 전면 폐지하라. 이런 강성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허대석, 이 정진행 교수 말고요. 허대석 서울대 의대 혈액조양내과 명예교수도 SNS에 글을 올려서 선동하고 나섰어요. 일반사회에서 20대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조폭에 심하게 얻어맞고 기가했는데 사건의 뒷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나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까? 라며 하면서 적절할까? 대부분은 부모처럼 책임있는 보호자가 나서서 상대를 만나고 일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 사태는 상처 입은 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협상장을 갔다. 선배 의사들은 바라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이번 의료 사태는 전공이나 의대생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단체, 교수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전공이나 의사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필요시 절충안도 마련해주는 중재자의 역할까지 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연이어서 말이죠. 연이어서 이 전공의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선동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전히. 자, 그리고 말이죠. 선거가 끝나면,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제 협상을 말이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아주 뜨거운 선거가 끝나면요. 지금 선거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될 것 같지도 않고, 예, 선거가 끝나야만이 될 것 같은데, 지금요, 의협 비대위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총선 후에 의대 교수협, 그 다음에 전공의협이 합동으로 브리핑하겠다. 자, 그래서 대통령과 박단의 만남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자, 그러면서요, 총선 이후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합동 기자회견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진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박단과 대통령의 만남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들었고,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발표했던 성명서 내용을 박 위원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전달을 받았다. 예, 7대 요구사항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박단이
설명을 잘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협 비대위가 가장 중심에 있고 나머지 여러 의사단체들이 힘을 합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는 초지일관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전공의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굉장히 세게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원 절차를 완전히 중단하라. 이러니까 의대 배정 문제에 관해서도 이거 중단하라.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오늘은 말이죠. 17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모인 응급의학과 비대위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공의 비대위, 뭐 교수 비대위, 응급의학과 비대위, 야, 참 복잡해져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